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행객들로 공항도 붐비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지금도 길이 많이 막히나요? 네, 새벽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는 낮 12시쯤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서철육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에선 목포 방향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을 출발했다면 부산까지 7시간, 광주 5시간 30분, 대구 6시간, 대전 3시간 30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전국 교통량은 약 500만 대에 이를 거란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공항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에는 오늘 하루 23만 3천여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출국장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항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선 출국장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보안 검색대를 확대하는 한편 수속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연일 SNS에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창석 기자, 이 대통령 메시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SNS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메시지를 낸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냐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강요한 적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 여야 지도부 일정은 어떤가요? 여야 지도부는 별다른 일정 없이 설 민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청래 대표는 핵심 지지층이 있는 호남권으로 가는 호남선과 전라선 출발지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스피 5,500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장동혁 대표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세배하고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장 대표는 지난해 추석 때도 귀성길 인사 대신 봉사활동을 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설 연휴를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수사와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 수사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정치적 편가르기 그리고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재발절인 상황이다라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버티면 손해라더니 정작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사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그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비거주를 하면은 보유세나 양도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 글을 올리니까 정말로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의 그런 사정 때문에 자기 집을 새 놓고 뭐 전월세로 타 지역에 이사 가는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SNS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것이 내가 사는 집은 그러니까 본인이 분당에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집이 재건축 있는 이제 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대통령을 이제 마치면 다시 돌아갈 집이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내로남불식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국민들의 사정은 그럼 사정이 아니고 설명부터 해야 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은 국민이 당연히 납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SNS 정치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SNS 정치에다가 분명히 이제 강요를 하고 국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압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난 SNS 글 올린 것뿐인데 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에서 이 SNS 정치는 소통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거둬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뭐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대통령의 1주택에 대해서 특히 그것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관저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 주택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네. 지금 대통령의 SNS 정치를 비판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번에 제대로 정상화시켜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소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비거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이 부분을 시장에다 다시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이익일 것이다.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그 네. 부분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로남불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1주택 지금 비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마치 그걸 무슨 뭐 사수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시는 건 너무나 과도한 그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준비돼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걸 안정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했던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있을 겁니다. 준비된 정책은 많습니다. 아주 많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 소위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 부동산 불패는 이재명 정부에서 끝내는 게 기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설 밥상머리 민심 화두로 부동산 문제를 좀 올려두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제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이제 몰아넣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X에다가 이렇게 올린 글은 본인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전근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사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1주택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거주를 오래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개항에도 국회의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이제 와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끝나고 갈 집이니까 이건 비난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모든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SNS에다가 글을 올리니까 그것이 마치 정책 방향이 되고 네. 행정은 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그 방향대로 뭐 보유세나 양도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정책이 부동산
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말 신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그때까지 만약에 팔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적인 뭐 그런 검토도 듣고 국민들의 말씀도 듣고 정책을 내놔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런 SNS 말에 저희가 휘둘린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나라를 믿고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네.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정책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 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당시에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바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이 추진의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그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자마자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집주가 그 가능한 곳에 이런 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그 층에서 실수요를 가지고 있는 층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6만 호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6만 호의 추진이 어떤 그 자체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와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요청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어떤 이 의지 또 발표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공론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라는 어떤 대선의 구호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 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개파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처럼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개혁신당 등과 반 이재명 연대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연대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네. 이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지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세 25%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피 5,500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해서 만든다든지 노골적으로 지금 재판부를 흔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만 골몰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아마도 지금 조국과도 이제 연합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목소리가 없으면 이재명 정부든 아니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힘으로 밀어붙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연대도 저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지방선거를 더 신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만약에 이 야권 연대가 실제로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번 지선에서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소위 윤어게인 플러스 찐박 세력들의 결합을 통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적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지금 야권이 연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소위 절윤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오히려 지금 친한계를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런 식의 마이너스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연대의 가능성을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이 현실성 또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 내용 속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도부를 향해 절윤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그 차이,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언행일치로 보여주어야 한다.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전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 관점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를 위해 빨리 절윤해야 한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낮추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지방선거 위기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느끼는 지방선거의 위기감은 다른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감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오세훈 시장이 현역으로서 서울의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 밑바닥의 민심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뺄셈의 정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사실상 제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더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목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배현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당 전체의 공천권을 지금 박탈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중앙당의 이런 그 행태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의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향후 오세훈 시장에게 새로운 경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크게 열렸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이렇게 빠르게 따라붙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특히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정원호 지금 현재 그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정말 저희가 지방선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바라본다, 서울시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당권에 대한, 그러니까 당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조금 많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 중에 배현진 시당 위원장이 징계를 받은 것이 이게 뭐 친한계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징계 이유를 보면 그 본인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당원이 쓴 글에 대해서 그 당원의 그 게시글 중에 네. 이제 그 손자로 보이는 그 아동의 그 사진을 게재했던 것 때문에 사실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당 위원장이라고 해서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시당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사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문제 없이 정말로 이게 사당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심 그리고 우려를 내려놓게끔 저희가 공관위에서 분명한 정말 누가 봐도 이게 기준이 있는 그런 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로 갈등이 최고조로 향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가 원칙대로 결정한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보고서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의 입장은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일에도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고 이미 이제 그때쯤이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가면서 19일이 어떤 큰 기점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선고 결과를 보고 당대표로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 지 오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선을 긋고 있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절윤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로 저희 당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아마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에 맞는 당대표로서의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에서 보시기엔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뭐 이제 19일 날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법부와 역사에 맡기고 이제 우리는 지방선거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2번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선고할 때도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 어떠한 메시지를 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트트랙 황대현이 오늘 오전 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경기 초반 뒤에서 흐름을 지켜보던 황대현은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넘어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전해 2분 12초 304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황대현의 이번 메달은 평창과 베이징에 이은 세계대회 연속 메달이자 한국의 5번째 메달입니다. 최근 피싱 사기범의 개소가 피해자가 스스로 가두고 돈을 전송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기 직전에 한 여성이 편의점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한 명이 편의점 한 벽에 메모지를 대고 뭔가 쓰더니 편의점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듯 손가락으로 입을 가립니다. 직원은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전화기를 든 채 밖으로 나갑니다. 좀 당황한 듯한 표정이랑 수수해 보이는 표정이 같이 있었거든요. 써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줄 수 있냐고. 이 여성은 수사기관 소속이란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를 산 뒤 혼자 묵을 숙소를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는 지시도 받은 뒤라 생필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던 건데 수상한 느낌이 들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성은 이렇게 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메모장과 펜을 산 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글을 써서 돈을 보내지 말라,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저희한테 바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약 30분가량 메모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수법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숙박업소에 고립된 채 1,100만 원을 송금하려 했던 여성은 전화를 끊고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설 연휴를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소식, 시원한 메달 소식인데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개인전에서 황대현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황대현 선수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금메달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너무 값지고 소중한 메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금메달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메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련이나 역경들이 좀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 황대현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 과거 여러 구설 때문에 많이 고생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제 황대현 선수가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이런 여러 메달로 실력은 뭐 인정을 받은 선수인데 문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겁니다. 대표팀 그 선배였던 임효진 선수하고 성추행 그 법정 공방을 벌였었고, 그 다음에 또 국제대회에서 박지원 선수를 향해서 뭐 반칙을 한 거 아니냐, 이러한 반칙 논란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2025 시즌 때 국가대표에서 탈락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다시 대표팀의 간판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정말 역경을 지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 황대현 선수의 메달을 향한 질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황대현 선수가 지금 쇼트트랙 올림픽 메달 4개를 벌써 땄거든요. 네. 완전히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 됐는데 앞으로 쇼트트랙 500m, 5000m 계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황대현 선수의 역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극 전사들의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빙속 여제 김민선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 출전합니다. 남다른 각오 들어보시죠. 2월 15일에 있는 500m 경기에 정주준 해서 최대한 그 날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고 있고, 없던 자신감까지 끌어모아서 자신감을 채워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빙속 여제 김민선 선수 그리고 빙속 샛별 이나연 선수가 동시에 출격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빙속 여제 김민선 선수, 빙속 샛별 이나연 선수, 이 두 선수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기대주인데 1000m 경기에는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의 그 주 종목이 1000m가 아니라 500m입니다. 드디어 두 선수의 500m 주 종목인 500m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16일 오전 1시경에 펼쳐지거든요. 이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스포츠 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중반부를 향해 가는데 우리 선수들 설 연휴 기간 메달 레이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경기가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간판 종목이 쇼트트랙인데 쇼트트랙 중에서도 또 간판이 남자 1500m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1500m가 최근에 5번 펼쳐진 올림픽 중에서 4번을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가 또 이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때 남자 1500m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또 낭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자체 유튜브 채널을 맡아 큰 인기를 모았던 이른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던 충주 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 주셨던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맨이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많이 봤던 유튜브 채널인데 이 충주맨이 사직을 발표하자마자 이 기존 유튜브 구독자들이 좀 빠져나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충주맨이라고 불리우는 이 김선태 주무관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하고 국무위원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공무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스타 공무원이었었는데 이 분이
그동안 이제 공무원을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벌써 됐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이른바 그 충주맨이라고 불리는 그 유튜브 그 담당 주무관으로 활동한 것은 이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이분이 계속해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분이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온라인 유행이 된 거예요. 네. 요즘에 인터넷 유행을 이제 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밈의 제왕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그 유튜브를 보겠다라고 하고 그게 지자체 유튜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구독자 수가 97만 명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0만 명 초읽기다 이제 금방 뭐 100만 명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김선태 주무관이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분이 그만둔다고 하자마자 지금 97만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9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5만 명이나 줄어든 건데 지금 많은 그 시청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왜 그만뒀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행보에 나설지 또 관심이 쏠려요. 네, 그게 매우 궁금하고 상당히 오리무중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선태 주무관이 그동안 스카우트제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대기업들, 또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업들 많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서도 김선태 주무관한테 스카우트제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급 연봉보다 두세 배 더 주겠다라는 제의가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를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막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도 내막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다만 추측이 나오는 건 뭐냐면 김선태 주무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줬던 충주시장이 그만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선태 주무관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고서 승진하고 이랬는데 원래 또 이 공직사회, 조직사회라는 게 모난돌이 정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선태 주무관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줬던 시장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람막이 해줄 존재가 없으니까 이 조직사회에서 좀 어려움을 느껴서 그만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김선태 주무관은 지금 당장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 충주시장이 그만두고 이제 도지사에 도전할 것 같은데 그 선거 캠프의 홍보 담당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선태 주무관은 선거와 관련된 활동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선거는 참여 안 하지만 도지사가 됐을 경우에는 도정에는 혹시 참여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혹시 또 가게 될 것인지 이 진로는 향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 소식입니다. 이 AI가 이 로봇으로 또 도입이 되면서 이 감정까지 교류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은데 이 최근엔 AI가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까지 움직이게 만든다는데 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제 톰 크루즈하고 그 브래드 피트가 막 격투를 벌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저 영상이 나왔는데 저게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라는 겁니다. 완전 조작, 100% 조작 영상인 거예요. 저거 보고 놀란 게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영상 보면 티가 났거든요. 화면의 질감이. 저거는 일반 영화랑 똑같습니다. 화면의 질감이. 사람의 움직임도 그냥 진짜 사람 움직임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영화 뭐 배우 뭐 촬영 감독 다 필요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 막 검색해서 봤는데 브래드 피트 저 영상 말고도 이소룡하고 이소룡의 격돌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70년대 영화 필름의 질감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진짜 딱 옛날 정무문과 무슨 뭐 용쟁호투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만들어졌고 성룡하고 이영걸이 대결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영화 같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와이어 타고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와이어의 움직임이라든가 성룡의 그 아크로바틱한 웃기는 움직임이라든가 그대로 재현이 돼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할리우드가 정말 충격에 빠졌다고요? 미국은 지금 이중으로 충격에 빠졌는데 일단 헐리우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끝난 것 같다. 네. 앞으로 이거 머지않아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혼자서 영화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야 이거 1년 안에 한 사람이 단편 영화 만들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헐리우드 지금 업계 사람들이 우리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브래드 피트, 뭐 톰 크루즈 얼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만든 영상하고 이 얼굴 같은 거 그대로 가져다가 학습한 거 아니냐. 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이거 저작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더군다나 이 놀라운 영상을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은 우리하고 지금 경쟁하는 입장인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엄청난 위기감. 헐리우드는 저작권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 경쟁력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미국도 인공지능 경쟁력이 미국의 중요한 경쟁력인데 이거 인공지능에서 중국한테 지금 뭐 역전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기술 발전 정말 무섭기도 한데요. 이 AI 기술 발전 끝이 정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서 공개된 인간형 로봇이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다면서요. 네, 중국 상하이의 로봇 기업이 로봇을 공개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피부 같은 저게 만화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공개된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감, 촉감이 피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온도까지, 체온까지 재현했다는 거예요. 저 로봇의 겉에 이 피부라고 그래야 되나? 이 온도가 32도에서 3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딱 만졌을 때 온기가 느껴진다고 하고 키가 165cm인데 무게가 32k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육중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하고 좀 유사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사람이랑 거의 흡사한데 이 로봇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걸 넘어서 AI를 통해서 눈도 맞추고 또 상황에 맞는 표정까지 짓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 로봇 기업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 감정 표현도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마 100%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상당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인간 보행도 92% 수준까지 쫓아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1, 2년, 뭐 3, 4년이면 얼마든지 사람의 감정까지도 쫓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사람 같은 막 영화 속에 안드로이드 이런 게 몇 년 안에 나올까 봐 생각만 해도 괜히 막 무서워집니다. 네, 이 사실 진짜 이런 로봇들 언제쯤 우리와 함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런 로봇을 파는 곳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마트에서 우리나라 유통업체 최초로 로봇 판매를 서울 영등포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무슨 큰 인간형 로봇부터 해서 작은 뭐 그 반려동물처럼 생긴 로봇까지 키링처럼 생긴 로봇까지 다양한 종류의 뭐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10만 원대부터 3,10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대형마트에서 3천만 원짜리 로봇을 누가 살까 싶지만 뭐 누군가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99만 원짜리 로봇이 있는데 뭐 한 대 팔렸다고 하고 158만 원짜리도 팔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가 로봇보다는 몇십만 원짜리 또 아주 작은 11만 원짜리 이런 게 많이 팔리는데 지금 11만 원짜리 키링 로봇은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만 싸지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나오실 때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에 국외 먼지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일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대기는 조금씩 회복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20도까지 올라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기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따라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대전이 10.7도, 부산은 19.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